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관련 얘기까지, 또 사모펀드 관련 부분에서 직접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좀 전방에 걸쳐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 또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던 내용들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최종 검찰 수사 결과에 더 관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역시 함께 또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또 세 분 모셨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장경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상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그동안에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일저자 등재와 관련해서는 고려대 입학 전형에는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었죠. 근데 조 장관의 딸이 입시 당시에 해당 논문을 제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그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 사정관을 맡았던 A 교수도 소환해 조 씨의 구체적인 입학 전형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씨가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증빙 자료 목록을 봤는데 단국대 인턴 관련 논문이 목록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던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수능인 SAT와 AP 성적표 등과 함께 인턴 품앗이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조 씨가 제3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공주대 인턴 증명서도 제출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그러면서 조 씨가 합격한 세계 선도 전형이 어학 중심 전형이었다는 조 장관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전형은 어학 성적이 40%, 교과, 비교과 성적이 포함된 학교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데 합격권 학생 대부분이 상당한 어학 능력을 보유해 어학 실력은 변별력을 갖기 힘들고 생활기록부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결정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고려대 당시 입학 사정관을 맡았던 교수 진술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 장관 딸이 증빙서류, 입시 증빙서류 목록에 단국대 인턴 관련 일저자 논문을 넣었었다. 그다음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이거는 이제 당시에 조국 장관이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인권센터장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공주대 인턴 증명서도 제출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서 조 장관의 해명은 인턴 관련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선도 전형, 고려대 세계 선도 전형은 어학 중심 전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세 분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딸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국대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라갔던 논문을 관련된 부분을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 주장 자체가 지금 어제 그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고려대학도 사실은 이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것이 고려대학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2015년 5월에 폐기했다고 하더군요. 예, 했죠. 그런데 이 검찰이 고려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을 한 과정에서 아마 고려대학교 입시 관련된 부처에서 컴퓨터 DB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 입시 때 그 수험생들이 내었던 그러니까 서류 목록이 나온 겁니다. 그 목록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딸이 뭐 서류를 한 10가지 넘게를 냈는데 그중에 9번째인가에 지금 이 단국대 의대 논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입학 사정관을 했던 분이 검찰에 이제 소환당했는데
그분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분명한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으니까 낸 건 맞고 그리고 또 지금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딸이 고려대학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도움을 준 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거 자체가 지금 대한병리학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문을 지금 철회해버린 상황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입학 사정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러니까 증거를 냈기 때문에 잘못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학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원인 무효기까지 나왔고 입시 부정이다라는 그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의혹이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실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조국 장관이요. 처음에 안 냈다는 것부터 저는 도저히 상식이 안 맞다. 왜냐하면 이게 당국대 장 교수님 있죠. 이분이 논문을 쓸 때 외국에 실으려고 했는데 조국 측에서 이제 그 빨리 좀 해달라 국내에. 그래서 요구해서 국내 학회 실은 논문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제출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그게 고려대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잡지에 실을 논문을 국내에 빨리 실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고대에서 목록만 나오고요. 목록만 나오도 그 목록에 있는 게 제출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대학 안 들어가겠다. 포기한 사람이야 모르지만. 그렇겠죠. 예, 당연히 교수들이 요구하고요. 저는 이게 논문이 뭐 실제 원본은 그 고대에 갔는지 모르지만 목록만 보더라도 고대 낸 게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이 논문이 상당히 그 당락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고대 세계 선도 전형 있잖아요. 예. 여기 의학이 40%고 그다음에 서류 평가가 60%예요. 근데 의학 40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때 1,40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대부분 외국 온 사람은 영어 다 잘하죠. 네. 따라서 이게 변별력이 없고 그럼 이게 서류 전형 60%가 중요한데 예. 그게 그 5개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교수 2명이 5개 분야별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5개 항목 중에서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하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두 분야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게 논문이 결정적으로 좌우돼야만 A 등급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진술이 고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저는 이게 논문이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엄청난 논문을 쓴 거 아닙니까? 당국 때 중요한. 네. 그것도 세계적 리더 소양 이런 항목에 반영됐을 거다. 이게 고려대 관계자들 교수들 정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조 장관 딸이 그 부분에서 A를 받았다라는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건 이게 모르지만 제 말은 이게 요 두 항목에 논문을 많이 반영한다. 이런 게 진술을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걸로 보이고 만약에 실제 논문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저도 로스쿨에서 계속 교수하며 채점을 했지만 그 정도의 뛰어난 논문을 쓰면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나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학점이 높을 좋은 거니까. 점수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합격 취소까지 갈 수 있고 바로 이게 업무 방해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이게 아까 우리 차 교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꽤 오래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그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합격 취소하고 합격 취소가 되고 바로 이게 정률하고 똑같잖아요.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점수는 이게 면접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걸 이게 반영했다 해서 이화여대 합격이 취소되고 다 이게 최순실 3년 처벌 받았잖아요. 거의 이게 같은 경우 같은 문으로 보면 된다. 그러게요. 일단은 어떤 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근데 당시 이제 조 장관 해명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전도 전형이 어학 중심 전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조 장관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또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2010년도 입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0년도 입시가 수시 모집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인재 선도 전형이라고 하는 어학과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는 어떤 수시 전형이었는데요. 예. 어학 특기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명문대 소위 명문대 진학하기 위한 스펙은 대부분 뭐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턴십 뭐 10여 개,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대부분 다 고퀄리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입시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어학 실력도 대부분 다 최상위권이었지만 스펙 또한 학생부 내신 또한 최상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변별력은 없었고요. 대부분 둘 다 어학이든 학생부든 둘 다 그렇고요. 아마 자소서에 명시할 경우에 어떤 경력사항을 명시할 경우에는 증빙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수시 모집 전형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빙은 또 제출 당시에 원본 대조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본 대조를 받았다면 이 소위 학교에 어찌되건 사본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혹은 이 입시 자료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확인해야 될 출처는 동양대학교에 아마 그 발급 대장을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문 취소에 대해서 동양대 발급 대장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당국대 논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국대 논문이나 그러니까 지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고려대에 제출하게 되면 고려대 제출하는 그 당시에 그 입학관리처에서 원본 대조피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을 확인하고 근데 아마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고 학교 측은 보통 사본을 보관하거든요. 근데 입시 자료는 당연히 폐기했기 때문에 결국 고려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동양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연구윤리 그 논문의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논문 취소는 뭐 예를 들면 뭐 표절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IRB라고 하는 연구윤리를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거기 때문에 좀 소위 그 장관 딸의 작성 여부와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래서 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건데. 고려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날 이제 고려대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2018년도 입시 자료는 2015년 5월에 폐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때 해명을 했었는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조 씨 딸이 조국 장관의 딸이 제출한 서류 목록이 발견된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데 그 고려대는 압수에서 나온 걸 몰랐을까요? 고려대학은 아마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보존연한이 그러니까 지나서 폐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의도적인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혹도 있는데 저는 이래 명문 대학교가 특정 공직 후보자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에 큰 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동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문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보호했다기보다는 아마 업무상의 착오, 실수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조사대로 만약 이 상황이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조국 장관 딸의 그러니까 입학 취소도 되지만 가장 더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일을 그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국대 의학 논문을 주도했던 분이 당국대 교수잖아요. 그 교수의 아들이 또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 가서 인턴한 증명서를 받아왔는데 검찰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가지 않고 그냥 허위로 그냥 발급받았다고 주장이거든요. 일종의 가면 스펙 품앗이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 말대로 상당히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듯이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데 업무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방해가 될 경우에는 과연 현직 장관 부인이 업무방해로 만약에 기소되고 처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또 기결되는 거죠. 이따 최종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거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변호사한테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려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제출했다는 그 증빙서류 목록을 이제 발견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이 수사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발표가 된 겁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까지 이게 피의사실 공표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이 건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면. 이 건도요. 예를 들어 이게 고려대학 관계자에게 조사했다. 그럼 이게 고려대학 관계자가 기자하고 알아서 관계자들에게 통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단독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게 누설한 거는 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게 기자들 법원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취재가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현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피해사실 공표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잘못 피해사실 공표하면 검사가요, 우리에게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왜 형법에 126조에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저는 검찰은 극도력의 보안을 유지하고, 그럼 이게 기자들을 어떻게 취재하느냐? 바로 이게 고려대 관계자가 조사받으면 그 관계자는 피해사실 공표가 안 되거든요. 고려대 관계자가 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런 건 이게 기자들이 지금 밤새 축치고 있잖아요. 그 검찰에 가보면 네. 지금 이게 밤새 그걸 뭐 기자들 계속 그 상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진보 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그렇죠. 단독 경제에 불붙어가지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방 출입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온 피의사실 공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조 씨 딸이 그제 입시 부정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좀 흘러나오는 건 없긴 한데, 근데 이 조 장관의 딸의 이 소환 신분이 또 얘기가 되던데요. 참고인 신분이었던 겁니까? 피의자 신분이었던 겁니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이 조국 장관의 딸이 그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었나요? 피의사실 공표로 어찌됐건 고발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 조사 과정은 참고인 조사, 그리고 고려대 교수 또한 고려대 이제 관계자라고 하신 분이 교수님인데 두 분 다 이제 참고인 조사였고요. 어찌됐건 이 뭐 소위 이제 이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좀 뭐랄까요, 좀 주목할 만한, 소위 혐의를 확증할 만한 조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들 PC까지 지금 압수수색해서 그 조사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식의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피의사실 공표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고려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기자 취재에 성실히 임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예, 대단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이 피의사실들이 공표되는 것이 고려대 관계자에 의해서 혹은 참고인 소환 조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발언하실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런 게 참고인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딸이요. 조국 장관에게 유일하게 일가족 전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본인, 부인, 어머니, 처남, 일가족 전체가 5개 딸도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피고발인 신분이고, 일단 우리 법에는 이게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그때부터 이게 바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조국 딸을 뭐 기소를 해가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러게 신분은 피고발인으로서 피의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시와 관련된 전반을 이제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이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도부 의원실에 제출한 이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서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정경심 교수, 즉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라는 이 부분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되게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던데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바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공소장은 상당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보통 앉아 제출하죠. 근데 보통 앉아 이 좀 피의자니까 뭡니까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인 정보들은 다 가린 상태에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개략적 내용에 의하면 이게 딸의 그 입시를 위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명미상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범과 함께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받아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인데 지금 공소장 내용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일제히 그러니까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지금 표창장을 위조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가 압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러니까 자산 관리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갖고 있던 그 컴퓨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아들이 먼저 그러니까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미리 받았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창장을 스캔을 해서 그 스캔에서 그걸 갖다가 그 동양대 총장의 직인 부분만 오려내고 그리고 또 딸이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내용은 자신의 워드로 네. 문서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그 직인을 갖고 잘라서 와서 붙인 흔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르고 남은 파일들도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경심 교수 또는 누군가가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지금 그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위조를 했고 바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컴퓨터로 네. 출력을 해서 내렸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원본을 내놔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이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의혹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과연 기자들이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뭐 지금 고려대에 관련된 부분은 고려대 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그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 검찰이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컴퓨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외부 관계자가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공소장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더 진전된 내용인데 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그 동양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그 압수수색한 컴퓨터를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예. 예. 제가 이게 반박하면 그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게 들었어요, 기자들한테. 이게 동양대 관계자들하고요. 그다음에 한투신의 김모 씨 있죠. 예. 정권사. 예. 이 두 사람을 조사를 검찰이 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술술 불고 있는 거거든요. 동양대 관계자의 증언에 하면 이 표창장 아들 특강 수료증하고요. 아들 그 두세 개 위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표창장하고 직인의 위치나 기울기가 똑같고 그다음에 로고도 음박으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고 이런 게 동양대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고요. 그럼 이게 기자들이 동양대 관계자들 다 이게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한투신의 동양대에서는 그럼 그게 그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위조된 거다라고 검찰과 진술했다 그렇죠.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직인 위치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작년부터 전자 결제를 했고 그 전에는 전부 이게 손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울기나 이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양대 관계자들의 증언이에요. 예. 이걸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증거인멸 그 한투신의 김모 씨도 다 이게 검찰에서 있고 이것도 이게 기자들이 취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검찰이 누설했다 이래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아까 고대는요 업무방해죠. 고려대학 입학은 이게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2010년에 들어가면 끝났네요. 업무방해는 처벌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네요. 다른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 표창은 부산대 의전원에 쓴 거죠. 부산대 의전원은 국립대학이니까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도 시효가 7년이죠. 근데 요거는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지금 검찰이 사무소 위조로만 기소했죠. 예. 근데 사무소 위조가 되면 따라가는 게 동행사죄는 따라가요. 뭘죠? 위조 사무소 행사죄. 행사죄. 아, 왜냐하면 이게 위조라는 이거죠. 건 행사를 목적으로 위조면 되잖아요. 이걸 목적범위라 하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검사가 추가 기소할 게 그럼 이게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다. 행사하면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되는 거죠. 부산대 의전은. 네. 이렇게 죄가 3개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기소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본인데요. 왜 표창장 이게 원본. 한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대학 총장의 표창장 원본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이게 훔쳐가서 훔쳐가겠습니까? 저는 이걸 내면 그럼 이게 찍힌 게 인주냐? 아니면 이게 찍힌 게 컴퓨터 출력한 거냐? 잉크냐? 인주냐? 이것만 따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원본이 있으면. 근데 원본을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은 처음에 딸이 가져 있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못 찾는 데 했잖아요. 근데 원본을 누구 훔쳐갑니까? 버립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더 고려대보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죠. 예. 자,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50대 후반의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펀드 전문가였다가 IT 전문가였다가 이제 디자이너로까지 둔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건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 장 내로 좀 기소에 급급한 소위 공소시효에 맞춰서 좀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런
또 느낌이 지을 수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소장 내용도 매우 짧고 사문서 위조 가지고 했는데 사문서 위조도 사실 잘 변호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문서 위조로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급급해서 기소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없고요. 공소시효에 급급해서 예. 급하게 작성된 거다. 그리고 예. 그 장관 딸이 어찌되었건 15년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위조가 있었다면 위조 과정은 어찌되었건 12년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만약 위조했다면 보통 입시를 앞두고 하는데 이렇게 3년 전부터 범행을 예를 들면 가담했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범행을 착수한 시점이 너무나 그 시점이 크다. 시차가 크다.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또 이 표창장 제작 시 예전처럼 뭐 관인을 찍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스캔한 파일로 관인을 많이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장을 찍은 뭐 각도를 가지고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시대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뭐 검찰의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또 취재에 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소위 이제 한투의 김모 씨죠. 그분이 검찰 취재를 하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예,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순순히 자기가 검찰에 진술한 대로 기자들에게 응했다 취재.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 두 가지만 이게 반박하면요. 예, 변호사님. 사문서 위조죄가 사문화됐다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피의 사실 공표는 최근에 10년 동안 기소를 안 해가 거의 사문화된 거 맞아요. 그건 뭐 검찰이 스스로 예. 자기 뭐 목을. 근데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이게 차재원 교수 명의를 도용해서 차용증을 만든 이게 사문서 위조예요. 이게 왜 사문화된 죄입니까? 중대한 범죄고요. 예. 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게 원래는 검찰에서 2012년 9월 7일이 공소시효가 7년 되는 줄 알고 급하게 기소를 했잖아요. 왜?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컴퓨터로 아까 파일하고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위조한 거는 2013년이에요. 그다음에 위조 목적은 부산대 의전원이 아니고 서울대 의전원 있죠. 그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2013년에 급하게 위조했다. 예.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지금 공소장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공소장은 변경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부산대 의전원이 아니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하려는 거였다는 것도 역시 동양대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그런 게 검찰의 수사 결과 그래 놓고요. 아마 이게 시점이 2013년이라는 건 컴퓨터로 보면 아까처럼 이게 파일을 위조했기 때문에 2013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서울대 의전원에 이 검찰의 수사하면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점을 2013년으로 변경하겠다. 이게 검찰의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장경태 위원장의 말씀은 그거가 부산대 의전원에 가는 사이에 만들어진 것과 직접 제출한 거 그 시간 갭이 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 굳이 3년 전에 어디 갈 거를 그때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굳이 미리 작성하겠냐 이제 그 시차 문제를 좀 문제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의전원에 처음에는 사용할 용도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걸 부산대도 쓰고 여러 군데 계속 쓸 수 있는 거 이게 검찰의 그렇게 발표예요. 했다. 그게 검찰의 발표라는 거죠. 그 검찰의 발표 내용은 지금 검찰이 발표했다보다 검찰을 취재한 기자들의 얘기다 이거죠. 그거를 그러면은 검찰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기자들은 역시 그것도 누군가 소환된 사람을 통해서 취재를 했을 거다라고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계속 접점이 좀 이렇게 겹치네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하고 이 검찰 관련된 부분하고. 자, 이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이 부분 혹시 더 언급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 더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없으면 사모펀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사모펀드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지금 조사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뭐 오촌 조카도 좀 구속이 된 상태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로 이제 그 뭐 도피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4인방도 좀 마지막으로 다 이제 귀국을 한 상태에서 조사까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조사를 받았다. 이제 그 정 교수만 빼고는 어떤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왜 그럼 사모펀드에 가입했느냐? 조국 장관이 자신이 공직을 취임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직자는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고 간접 투자밖에 안 된다. 그걸 간접 투자를 했고 그래서 사모펀드에 가입했는데 사모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처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내용, 운용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논리였거든요. 말 그대로 블라인드 까막눈이라서 몰랐다는 것인데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앉아니까 지금 사실들을 본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코링크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용사인데 운용사를 만드는 과정에 사실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상당히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 오촌 조카가 2억 5천만 원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린 5억 중에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코링크의 그러니까 지금 이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면 그 운용사를 직접 정경심 교수가 운영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갖고 도박을 하다가 잡혔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럼 도박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도박을 해서 잡힌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정 교수가 돈을 그러니까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줬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측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다 서로 연계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계돼 있느냐? 지금 조국 장관이 그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오촌 조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년에 제사 지낼 때 한두 번 보고 이게 지금 장손이라서 제사를 물려받는 바람에 그동안 상당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돼서 한 번씩 가는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촌 조카에게 그 오촌 조카 아내의 명의로 5억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내의 명의로란 표현은 아내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거든요. 아니 글쎄 근데 그게 조 장관이 그거를 자기가 돈을 알았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의 관계가 그만큼 소원하고 잘 안 보는 사이인데, 그럼 조국 장관의 부인이 그리고 조국 장관 오촌의 아내에게 돈을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다. 이런 자체가 아무리 친인척 관계라 하더라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 가깝지 않은데 5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니.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 중에 WFM이라고 그 2차 전지 이 사업체가 있어요. 원래는 교육업체였는데. 교육업체인데 그것이 바뀌었죠. 사업 목적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이 자문료로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영어 교재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자기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문을 했다는 것이 주장인데,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문위원이 됐을 때는 이 회사의 주 사업 목적이 2차 전지 사업으로 바뀌고 난 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1,4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에 투자한 그 액수에 대한 이자적인 성격에 걸맞는 액수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서로 앉아 지금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 교수의 해명은 자기가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다라는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그때는 이미 이 WFM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쪽으로 주력이 넘어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실 뭐 전혀 틀린 말도 분명히 아닙니다. 뭐 정 교수의 해명 마찬가지고. 자,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더 보태면, 이 문제는요. 옛날에 그 이명박 MB 수사할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가지고 이게 계속 공격했죠. 첫째 핵심이 그 코링크 피는 과연 이게 누구 겁니까? 지금 이게 명의상으로는 이상훈이라고 자기 최대 주주 대표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바지라 했고 사업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럼 일단 이게 코링크 피의 한 축은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다. 이건 이게 본인이 인정하고 있죠. 한 축은. 그럼 이게 100% 다 조범동 거냐? 그럼 이게 조국 척은 없느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냐 이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설립할 때 자금 아닙니까? 근데 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 부인 계좌로 5억을 송금해서 그중에 2억 5천이 설립 자금으로 운영됐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오촌이 5억 빌려달라 했을 때 보통 이게 용도는 안 물어봅니까? 아무리 친척이지만 이 돈 어디 쓰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무조건 5억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꼭 자기가 어디다 쓴다라는 걸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처남이죠. 그러니까 정경심의 동생이죠. 동생이 그
펀드에도 3억 5천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5억을 갖다가 액면가 10,000원짜리를 200배로, 네.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0.99% 5억을 줬죠. 예, 예. 근데 이 동생이요, 돈이 없어요. 정경심 누나한테 빌려서. 이자를 연리 4%, 차용증을 제가 받아, 연리 4%로 돈을 빌려서. 근데 코링크 P라는 거는 자산 가치가 없어요, 투자 가치가. 왜냐하면 이게 보통 펀드의 수익률, 스스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거의 빈껍데기잖아요, 운영사는. 예. 근데 여기에다가 0.99%를 얻으려고 5억을 빌려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동생이 내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운용사는 네. 수수료로 물론 수익을 냅니다. 근데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그 지분 투자한 사람들 배당금을 받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 말은 껍데기라고 하는 돈을, 건좀 그렇죠. 예, 껍데기는 예. 아니면 돈을 5억이나 이자 주고 빌려서 네. 0.99%, 1%도 안 되는 지분을 5억에 살 정도로 코링크 P가 오래된 회사거나 큰 회사가 아니고 좋은 회사는 아니다. 네, 음력이 짧고 네. 몇 개 펀드 한 4-5개 운영했지만 그렇게 자산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총 자산이 한 40몇 억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5억을 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는 이것도 이게 동생 명의로 차명으로 그럼 이게 정경심 측이 코링크 P의 또 조범동과 함께 예. 상당한 차명 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게 실소유주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보면 예. 조국 장관이나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저 가족 천은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예. 근데 그때 정경심 이분이 동생한테 3억 빌려줄 때 영어로 이게 코링크 스펠링은 약간 틀리지만 비슷하게 코링크라고 이게 쓴 게 있죠. 이름이. 그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도 한 3번이나 3년 이상 코링크 딱 이게 재산 신고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처음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 장관이나 처가 코링크라 펀드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재산 신고할 때 이 코링크 펀드 이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공보에. 왜냐하면 이게 코링크 펀드에 10억 5천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어느 펀드에 10억 5천이 있다. 이거는 이게 있는데 본인은 잘 안 봤다고 하지만 재산 신고 목록을 10억 5천이 들어간 현금을 안 본다? 이것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부인은 송금할 때 코링크라고 영어로 썼지 않습니까? 송금증에. 따라서 이게 저는 도저히 그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네, 코링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찌되건 조범동 씨는 영악한 사람이었다고는 합니다. 어찌되건 오촌 조카 얘기죠. 네, 그렇죠. 증권 관련된 책이나 책도 쓰고요. 또 방송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소위 코링크를 관여해서 설립한 시기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원내 2당일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거나 민정수석 되기 훨씬 이전의 그러니까 시점이고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뭔가 후광을 얻을 건 아니다. 전혀 어떤 역할과 관여를 할 수 없는 오히려 야인 생활을 제야에서 야인 생활할 때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 여부와 혹은 그걸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코링크 운영사의 설립 자금 1억 원은 익성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위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빌린 돈, 차용한 돈들이 대부분 그 설립으로 지금 자꾸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유상증자 할 때 좀 회사 규모를 키울 때 많이 투자된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조카가 코링크에서 10억을 빼서 원래는 차명으로 조국 부부에게 갈 것으로 검찰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바는 어찌되었건 조국 부부에게 가지 않고 또 익성 회장의 주머니로 가지 않았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WFM의 영어 자문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WFM은 2차 전지 사업 하기 이전에 영어 교재 그렇죠. 회사였습니다. 근데 예. 당연히 영어 교수기 때문에 영어 교재 회사가 당연히 자문해달라면 자문을 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교재를 발행한 적이 없다 이걸로 지금 비판을 하시거든요. 아니, 시기 문제가 지금 일단은 회사에서는 나온 어찌되었건 거거든요. 영어 교재와 병행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되건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한테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자본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돈을 이제 자산을 끄집어내서 그 돈으로 이제 빚을 갚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고 나가는 이런 어떤 주가 조작 사례 이런 사례도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에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설입니다. 이때면 이제 조국 장관의 조카가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이제 맞습니다. 형의 그 친척 형의 어떤 그런 후광을 엎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몫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 구도가 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장경태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은 이 코링크 펀드를 1차 종잣돈이 들어왔던 것은 익승이라는 회사거든요. 익승은 원래 자동차 그러니까 부품 업체로 예. 상당히 견실한 기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익승이라는 회사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 전동화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전기차, 전기차로 뭐 넘어가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배터리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아마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코링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그러니까 그 들어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라는 전멸등 그 업체인데 그 업체가 가로등 업체의 또 그 상당수의 돈이 지금 익승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익승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IFM도 있고 WFM이라는 회사, 그것도 2차 전지 회사인데 이 WFM도 원래는 코스닥 상장 회사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상장 회사를 상당히 이제 부실화된 회사를 껍데기만 해서 사와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제2차 전지 사업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익승하고 어떤 식으로 믹싱을 해서 그걸 갖다가 웰스 CNT하고 조국 장관 그 일가가 들어간 펀드하고 합병을 시켜서 그러니까 웰스 CNT도 같이 상장사가 되는 것이죠. 우회 상장을 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그러니까 이익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게 전체적인 구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몰랐느냐. 이게 WFM하고 이런 관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일종의 알면서도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넣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 장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조금 약간 산발적으로 조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요 의혹들에 대한 해명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걸 우리 서 변호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하고 이건 이제 정 교수나 이제 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조 장관과 이제 관련된 부분만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온 이렇게 언급됐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 장관의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 쳤을 때 이게 조 장관한테 혹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직접 검찰에서 조국 장관을 겨누고 있는 건 이게 4개입니다. 4개나 된다고요? 4개로요. 예. 일단 이게 사모펀드 부분에서 사모펀드 부분에서 이게 조 장관에게 코링크라는 이름도 자기도 못 들어봤고 부인도 못 들어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이게 들어봐도 문제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관계자 돼 있거든요. 부인이 이게 깁수가 관여해도 본인이 이게 청문회 할 때 부인하고 다 상의해서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적어도 물어보겠죠. 따라서 이게 최소한 이게 정경심 씨만 연루된 금액에 넣어도 거기에 불통은 조국 장관한테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사모펀드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웅동학원 쪽이 있습니다. 웅동학원 쪽에 그 동생이 어떤 이게 채권 양도를 위조하든지 해서 이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응수를 안 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배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이 웅동학원도 그 팀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웅동학원이 예를 들어서 그게 배임이다라고 그러면 그게 조 장관이랑 이를테면 조 장관이 이제 이사로서 이사가 있었으니까 응소를 했어야 되는데 응소를 안 했다면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검찰이 보고 지금 의혹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이게 두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딸 부분에서요. 딸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서울대 공익법 인권센터 거기에 인턴을 하는데 그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도 품앗이 할 때 나 출석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증명서는 나왔죠. 뽑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따라서 이게 근데 서울대는 정경심 교수가 다른 데는 직접 하더라도 서울대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인맥이 없잖아요.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서울대 인턴은 조국 교수가 이게 직접 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은 의혹이죠. 아니 장영표 교수 아들이 이게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그리고 고등학생을 선발 기준에 공고를 보면 검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고등학생에게 인턴 선발한 얘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공고에. 근데 그거를 좀 조국 당시 이제 서울대 인권센터 센터장이 그걸 직접 지시를 이런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사 방향이.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게요. 바로 이게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뭐냐면 이게 그 조국 장관 집에 컴퓨터 있죠. 예. 하드디스크 2개를 갖다가 한두 시내 김모 씨하고 하드디스크 2개 바꿨죠. 조국 장관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잖아요. 그 서재에 있는 거. 예. 근데 그때 조국 장관이 교체하는 때 뭐 잠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같이 그래서 이게 뭐 고맙다. 부인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이게 그 김모 씨를 한 3차례 정도 만났다. 이런 게 의혹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하드디스크를 빼내는 거는 증거인멸 맞잖아요. 이런 데 관련해서 수사가 되고 있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언급했었던 딸의 뭐 일저자 문제, 당국대 일저자 논문을 뭐 고려대에 냈느냐 안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부분 다른 거 이런 부분들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딱히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게 그 이를테면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한 게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무슨 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게 국회 청문회 나와도 처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고인만 처벌하고요. 후보자 본인은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이 구절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부인이 이 사업 판단을 직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연루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그 무슨 조항이냐면 주식을 이게 백지 신탁을 하고 직접 이게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부인이 만약에 투자했다면 그러면 이게 본인도 알았다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거죠. 아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네, 방금 사모펀드 관련돼서 이해관계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좀 더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이 조범동 씨가 소위 삼촌 당숙을 팔아서 면피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 장관의 어찌든 이 범행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어떤 개입 여부, 월권 여부, 어떤 비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범동 씨와 웰스 CNT의 최 대표의 녹취를 보시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라든지 우리 매출이 조국 신세 그러니까 우리 매출에 조국 신세 징계 하나라도 있으면 형사처벌 받겠다라는 구절이라든지요. 그 웰스 CNT 대표가 얘기한 거죠. 조범동 씨와 두 분의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의 조자도 몰랐다. 혹은 자금이 조국인의 것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등의 이제 진술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배임 혐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비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소액 이익이 없다면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변호사시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실 것 같고요. 또 이 서울대 그 인턴십 관련돼서 개입 여부는 사실 이 당시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활용하기 위한 고등학교들의 어떤 인턴십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셨는데 소위 이 김모 씨가 이런 증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전혀 확인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의혹들, 몇 가지 이제 그 거론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런 법과 연루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굳이 논란을 또 의혹을 제기하려고 그걸 여쭤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 이렇게 검찰의 공소장에서 일부 나온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뭐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피의사적 공표 여부와 별개로 그게 사실이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지 또 거취 문제 뭐 이런 좀 종합적으로 해서 세 분 의견을 한 말씀 들으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 교수님부터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시방석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자신이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되고 있는 진행 양상을 보면 사실 조국 장관이 조금 버티기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국회 인사처 방문했을 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검찰개혁이라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임명을 지지했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에 당신의 거취 문제가 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순간에는 자기 결단을 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정의당도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그 검찰의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버티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그러니까 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도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때문에 이렇게 만시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장관이 됐지만 예. 오히려 앞으로 그 검찰 개혁을 못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질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찰이 관련된 그동안 수사를 쭉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검찰에 소환됐죠.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자체만으로도 다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국무위원도 이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직을 달고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지금 이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그러한 전례를 깰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검찰 개혁에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더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그다음에 같은 질문 우리 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명 자체도 이게 잘못됐고요. 지금도 이게 만시지탄인데 하루라도 이게 빨리 그만두는 게 정권에 덜 부담이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게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데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에게 살아있는 권력이죠. 청와대와. 근데 이렇게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걸 저도 이게 처음 봐요. 이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윤석열 검찰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에요. 기존의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한편은 충견처럼 행사하고 죽은 권력만 이게 가혹하게 수사한 거 이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저는 검찰 개혁이 오히려 조국 장관을 말미암아서 개혁이 일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법률은 패스트 트랙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예.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기에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야당하고 황교안 대표도 오죽하면 야당 총재로 처음으로 삭발 투쟁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도 결사 반대하잖아요. 어제 인사 갔더니 대한정치회인데 거기서도 빨리 그만두라 이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국회하고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당하고도 원만한 대화가 되고 제대로 사실 없이 개혁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아요. 왜 검찰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장관밖에 없습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만 딱 제가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한 적이 있죠. 2003년 대선 자금 조사 때 당시 현직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씨가 당시 구속당하고 사실 그때 대통령직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까지 흔들 정도로 힘이 세졌다. 어쩌면 그게 역설적으로는 지금 검찰에 개혁을 하겠다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서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님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열망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이 당연히 어떤 절대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총력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초유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셨지만 소위 피의자 신분 또한 검찰의 권한입니다. 결국 검찰이 소위 문매주기, 어떤 여론의 문매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면박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진 어찌되었건 이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든 수사와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있다 보니까 소위 검찰이 기소와 수사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소위 방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이 어찌되었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조국 장관 관련돼서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또 간만에 또 조 장관 얘기를 가지고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서 변호사님, 그다음에 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어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다음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무책임한 작태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삭발식을 진행했던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을 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로 이어진 한국당 삭발식이 이젠 릴레이처럼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던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과 촛불 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저버린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난했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과거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은 줄줄이 파행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 주 대정부 질문도 사실상 연기되면서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결국은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정기국회 파행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앞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김문수 전 지사, 강효상 의원 또 김문수 전 지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원직 사퇴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더군요. 네, 전부 다 머리 깎고 의원직도 사퇴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문수 전 지사 본인은 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네,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촛불 집회를 지금 한국당이 이틀째 어제까지 광화문에서 열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또 촛불 집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은 그런 어떤 공간과 어떤 표현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한국당이 차용을 해서 오히려 좀 정부를 이제 역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정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없지 않았는데요. 뭐 프레카드라든가 이쪽에도 보면은 뭐 너희도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부 여당한테 네.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터넷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에 대해서 거꾸로 대상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미러링식 표현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특이한 것은 저런 삭발투쟁을 예.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저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튀어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본인도 좀 새롭게 좀 네,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걸 수도 있겠군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평론가에도 얘기했지만 언급했던 3대 정치 시효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삭발 그다음에 이제 뭐 의원직 사퇴인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의원직 사퇴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의원직 사퇴 이제 지금 총선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의원직 사퇴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한번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의원직 사퇴 얘기를 했다가도 접는 것이 네.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던 그 공통점입니다. 2004년 총선을 조금 상기를 해보면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항의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얘기를 했다가 뭐 어떤 의원은 배지를 빼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던지기도 했었는데 다 철회를 했습니다. 배지 던진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화가 나서 던진 거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 얘기도 철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총선에서 정당들이 기호를 받거든요. 1번, 2번 이런 거죠. 예, 정당 기호를 받고 그 기호는 의석순대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의원직을 다 사퇴한 상태에서 치러지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기호를 몇 번 받을지 모르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단적인 사례긴 하고 하나의 작은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거나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선거에서는 기호가 여러 정치학자의 연구도 있지만 기호가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기호 2번을 포기하고 과연 의원직을 다 사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안 올랐다는 거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가지고 보통 이제 증명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진짜 정말 던지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말 공천도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이런 변화를 사실 한국당의 현재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빈곤하기 때문에 삭발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 개인한테는 삭발이 그렇게 손해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좀 가정을 해본다면 의원들이 한두 명씩 막 산발적으로 삭발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만하시고 내가 대표를 하겠다, 대표로 삭발하겠다 이러고 오히려 좀 일단락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대표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게요. 묻혀버리네요. 삭발이 너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식상해 보이고 대표 따라서 막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잘 보이려고 대표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어제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도 또 한번 뭔가 좀 변화를 분명히 한국당 내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게 좀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연기됐고 대정부 질문도 연기됐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감 일정도 물론 뭐 일정상으로 뭐 하자면 하겠지만 지금의 말씀하신 대로 삭발 릴레이 뭐 이런 분위기라면 국감도 결국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또 마지막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화되는 게 아니냐. 걱정이 또 커지네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될 겁니다. 대정부 질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9월 30일부터 시작인데. 네,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활동이고 그때도 이제 국정감사의 나름의 또 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 쇼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물론 어떤 것들은 논란이 있거나 굉장히 무리수도 있긴 하지만 국감 때는 다들 스타 의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보좌진들 또 밤새서 일하고 이 시즌을 그냥 건너뛸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겠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일들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본회의로 속속 올 연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 처리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싫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된 이상 의장이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직권으로? 직권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정 요건이 이미 되는 거기 때문에 의장 직권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보이콧할 것인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가 노는 국회로 마냥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는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 지금부터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당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거기에 굳이 부안해동할 필요는 또 전혀 없겠죠. 오히려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내년 선거를 보더라도 될 테니까. 오늘 한 신문에 한 두 군데서 났더군요. 민주당의 유은혜, 김현미, 진영, 박영선 현 장관들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일까요?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임명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뭐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 이런 비슷한 입장인 것 같고요. 아주 명확하게 자기는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게 단독 보도 형식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게 유력하다더라라고 하는 언론사 나름의 체크를 거쳐서 나온 기사일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지금 개혁을 한다, 개편한다 얘기가 많은데 원래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225개로 줄이는 그 과정이 또 진통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 특히 다선 의원들을 좀 입각을 시키고 그쪽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금 뭐 젊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구 조정을 위해서라도, 지역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다선 의원들을 덜 출마시키고 대신 입각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여부를 일단 떠나서 뭔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천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거를 한다라고 자기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뭔가 지금 어떤 공천 물갈이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관 정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라면 굉장히 이제 베테랑, 다선 이렇게 되는 셈인데 그런 의원들을 일단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앞으로의 이제 물갈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는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이해찬 대표가 자기가 불출마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적이 있어서요. 네, 이해찬 대표는 워낙에 다선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뭐 이번에 본인이 대표가 아니다 할지라도 불출마 얘기는 능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나는 그만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심 없이 공천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이해찬 대표 그 자체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치 신인들을 등용시켜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해찬 대표 본인도 예전에 제야 인사였다가 김대중 총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총재 시절에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86세대 인사들이 86세대들. 젊은 비수열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혹은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정치를 할 때 또다시 내가 등용됐을 때처럼 새로운 세대를 좀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바뀌는 선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선거법 개혁안 그 자체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천 관련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기는 좀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솔선해가지고 대표부터 불출마한다. 다선이고 장관한 인사들부터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나머지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좀 저항할 명분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을 지금 굉장히 이제 조국 그 장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 아니냐 야당과의 특히 한국당과의 이런 부분이라는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여기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민주당은 우리는 여당이고 우리대로의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지금 이미 제1당이고 여당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은 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렇게 민주당이 이를테면 내년 총선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과정들이 이제 본격화 된다 그러면 한국당도 이렇게 대정부 투쟁에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자유한국당도 연말에 패스트트랙 전국 정도를 지나게 되면은 또 공천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내다봤을 때 공천이 아주 매끄럽거나 이제 조용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조용한 공천이 선거에 좋은 건 아니라서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특히 예전에 2016년 총선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거꾸로 참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떤 논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만 과감한 물갈이 공천이라든지 컷오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현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움직임을 좀 살펴봤고요. 민주당을 하나만 좀 더 여쭤보죠. 이제 총선을 이제 6, 7개월에 앞둔 이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그 약간 나왔던 그러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민주당의 지지자 세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해당 의원들 한 두세 분 정도 되더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도 또 지적을 특정 의원을 얘기해서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주당이 예전에 한국당의 전신이었던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거기처럼 의사소통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직되고 한 목소리를 이렇게 갈려놨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네. 좀 있거든요. 이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론은 뭐 자신들도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봤고 반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다. 그런데 당론을 확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민주적인 정당인 건 아니다. 이런 항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면 뭐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권 중반기가 되고 조국 장관 임명과 같은 지지층 내부에서도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몇몇 여권 인사들, 의원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 김혜영 의원 예, 이 정도 3명에 그치고 있는 이 상황이 글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이 너무 활력이 없다. 너무 대통령 뒷공무니만 따라다닌다. 청와대에 이런 끌려다닌다. 인상을 또 줄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진짜로 진정한 민주적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보기 좋도록 좀 꺼내놓는 것도 정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시각들이 이제 결국은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기에는 본인들도 이 진영 논리에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과연 앞에서 뭐 공천을 굉장히 뭐 민주적으로 하고 뭐 참신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경직되거나 좀 뭔가 소통 부재 이런 어떤 이미지들도 국민들한테 잘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공천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대 양당이 그런 모습들, 경직되고 비민주적인 혹은 활력이 없고 토론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현재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국의 제1당으로 무당이 복귀했다. 예, 무당파가 더 예, 많아졌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질문이어서 이제 오늘 저 평론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여의도를 이제 방문해서 국회를 방문을 했죠. 네. 여야 지도부들을 만났는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이제 안 만나줬다고 하더군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셀프 방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네. 이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론들을 의식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전임 박상기 장관 역시도 오비일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준칙 적용을 늦춘 바가 있고 예, 셀프 적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늦추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공직자들이라든지 고위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때 실명을 비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재벌 총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게 검찰 개혁이고 사법 개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적용을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 알 권리와의 충돌 문제도 사실 이 문제는 불가피한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원래 마련된 규정안을 100%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분명히 여지가 있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셀프 방어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부 여당에서 이 내용이 좀 바뀔지 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자유한국당, 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조 장관 방문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거절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삭발도 하고 예. 퇴진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불러들인다 한들 덕담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 되겠고요. 아니 오히려 그냥 그 심상정 의원처럼 좀 약간 좀 이렇게 가시도 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심상정 싶어서요. 대표라든지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라든지는 좀 조건부이거나 뭐 온건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겠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그렇게 회동하는 것은 그 당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글쎄요. 그냥 그렇게 물론 투쟁을 하더라도 네. 그래 뭐 온다니까 와서 뭐 그 자리에서 뭐 당신 뭐 물러나라 뭐 차라리 아예 대놓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뭔가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더 당당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워서 네.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른바 셀프 방어 논란까지 불거졌던 법무부의 이 피의사실 공표 개정안 적용은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굳이 의혹이나 논란거리를 사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데 공감을 한 뜻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만의 적폐라고 하기에는 과거 정권이나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서 악용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의 충돌도 사실 불가피하고요. 그럼에도 이런 점들 때문에 그동안 이 피의사실 공표의 미명 아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피의자와 또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정치 정권의 공방이나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